오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 초반에 결말의 이야기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추측하고 실마리를 조합해낸다면 정말 소름이 돋을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실화를 바탕으로 신비로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매주 만들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012년 6월 12일 이른 저녁, 25세의 노아미 벨로네르가 태국의 주요 관광지인 피피섬 호텔방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들은 몰랐죠. 이 문을 여는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요. 노아미는 문을 잡아당겨 20세, 여동생 오드리가 짐을 들고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의 대학생 자매. 한 달간의 긴 휴가를 보내고 있었죠. 학기 말을 축하하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베트남에 머물렀고 이제 막 태국에 도착한 상황, 퀘벡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머물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노아미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안했어요.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이동을 했고 지난 3주 내내 여행의 연속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아미는 침대에 털썩 앉아 잠시라도 쉬고 싶었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녀는 이미 여행 전문가가 다 되었거든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침대 시트가 깨끗한지 빈대나 오염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트를 걷어올리며 구석구석 살펴봤죠. 다행히 시트는 깨끗했고 방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노아미는 침대에 털썩 앉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그녀가 쉬는 동안 오드리도 몇 주간의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드리는 언니처럼 누워서 쉬는 대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밤에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미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매는 베트남에 있는 동안 브라질 출신의 멋진 남자 2명을 만났거든요. 서로 아주 잘 맞았죠. 근육질 몸매에 눈부신 미소를 가진 남자들. 특히 루카스는 노아미의 완전 취향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여행 일정에도 태국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의 헤어짐이 영원한 작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좋은 시간은 태국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두 자매는 그 브라질 남자들을 해변에서 만나 파티를 즐기기로 약속했어요. 노아미는 그들과 함께하는 밤이 기대되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그 남자들은 베트남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 아주 친절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노아미에게는 큰 부담이 있었어요. 오드리가 자신보다 5살 어리고 좀 더 순진하고 아직 남자의 경험도 없고 남자의 유혹의 눈빛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매가 여행을 떠날 때 부모님은 딸 둘만 여행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때 노아미가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걱정 마세요, 엄마, 아빠. 제가 언니니까 오드리를 잘 보살필게요. 괜찮을 거예요. 오드리도 언니 말대로 할게요. 라고 약속했고요. 그래서 노아미는 오드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 남자들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던 거예요. 왠지 그 두 남자와는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노아미는 몰랐어요. 진짜 위험은. 그 남자들이 아니었다는 걸요. 베트남에서 만났지만 그들이 여기 피피섬에 있다니 뭔가 너무 우연치고는 섬뜩했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노아미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꾸준히 연락드리며 오드리 잘 돌보고 있다라고 안심시켜드렸거든요. 자신이 여동생을 안전하게 잘 돌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 언니 그만해. 화장실에서 나온 오드리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평소 순한 오드리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죠. 지금 여긴 저녁이지만
캐나다는 한밤중이야. 부모님 깨우면은 왜 이 시간에 전화했냐고 온갖 질문을 쏟아부으실 거야. 그리고 오드리가 잠시 멈췄다가 더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 밤 그 남자들이랑 데이트 나간다고 말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분명히 걱정하실 거라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그러지 마.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정말 소름 돋았어요. 우리가 오늘 밤 뭘 할지 굳이 아실 필요 없어. 다 괜찮을 거야. 노아미는 오드리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시차 때문에 전화하기에 정말 안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깜빡했었거든요. 게다가 부모님께 두 남자와 데이트한다고 말하면 분명히 위험 신호라고 여기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노아미는 전화를 포기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은 괜찮을 거야. 그냥 모든 걱정을 내려놓자.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오드리를 따라 욕실로 가서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노아미와 오드리는 호텔 방을 나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왜 그렇게 붉어 보였을까요? 평소와는 뭔가 달랐어요. 해변가바 바로 앞에 그날 밤 만나기로 한 브라질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어요. 루카스와 마테우스. 달빛 아래서 더욱 매혹적으로 보였죠. 자매가 다가가자 남자들이 각각 커다란 양동이를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마치 아이들 장난감처럼 보이는 해변용 양동이였습니다. 저게 뭐지? 자매는 그 양동이가 대체 뭐에 쓰는 건지 궁금해하며 다가갔어요. 무슨 장난을 치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양동이 안에는 얼음과 정체불명의 액체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노아미가 물었죠. 남자들의 대답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했어요. 이건 이 지역에서만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칵테일이에요. 정말 끝내주죠. 루카스의 목소리에 뭔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요? 오드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그때 남자들이 서로를 보며 이상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느껴졌을까요? 몰라요. 그냥 마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기분 정말 좋아질 거예요. 마테우스가 말했지만 그의 눈빛이 뭔가 어두워 보였어요. 노아미는 책임감 있는 성격이라 무턱대고 마시지 않고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뭔지도 모르는 걸 그냥 마셔도 될까? 반면 오드리는 완전히 마음이 끌렸어요. 오드리는 한 양동이를 집어들고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목이 말랐던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요. 잠깐,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마시면 안 돼. 노아미가 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드리는 몇 모금 마신 후 양동이를 내리며 언니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에게 양동이를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죠. 이거 진짜 맛있어. 완전 끝내준다. 언니도 꼭 마셔봐. 좀 긴장 풀어. 그 말을 듣자 노아미는 다시 상황을 생각해봤어요. 베트남에서도 이 사람들과 파티를 하고 술을 마셨는데 그때도 완벽하게 믿을 만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그 남자들도 이 양동이의 음료를 마시고 있었고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노아미는 주변 해변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사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커다란 양동이를 들고 음료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두 남자뿐만이 아니었어요. 해변가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마시고 있었던 거죠. 노아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다들 괜찮다고 생각하나 봐. 그렇다면 이게 이 지역 유행 같은 건가?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양동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곧 벌어질 일들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양동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곧 벌어질 일들을.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마시니까 괜찮을 거야. 노아미는 결국 이렇게 생각하며 다른 남자에게서 다른 양동이를 받아 한 모금 크게 마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완전히 진 뒤에도 오드리와 노아미는 브라질 친구들과 해변바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DJ가 요란한 음악을 틀어댔고 사람들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죠. 자매는 각자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지만
서로 가까이 있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모두 즐거워 보였거든요. 그들은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도 하고 지역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한 건 그 큰 양동이 음료를 마시는 것이었죠. 노아미는 그 양동이 음료를 얼마나 마셨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계속 마셨거든요. 모두 함께 취해가고 있었죠.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비틀거렸고 오드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들도 취해 있는 것 같았고 아니면 그런 척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새벽 1시쯤 루카스가 노아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호텔 방으로 같이 갈래?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해 있었어요. 더 낮고 더 위험하게 들렸거든요. 노아미는 비틀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래, 돌아가자. 잠시만. 오드리랑 먼저 얘기하고 싶어. 노아미는 휘청거리며 오드리에게 다가갔어요. 오드리는 마테우스와 정말 격렬한 춤을 추다가 멈춰서서 활짝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 오드리의 웃음과는 달랐어요. 오드리야, 우리 이제 호텔 방으로 돌아갈까? 같이 가자. 그런데 오드리의 대답이 정말 이상했어요. 아니, 난 여기 있고 싶어. 너무 재밌어서 계속 춤출 거야. 언니 먼저 가. 그 말투가 평소 오드리 같지 않았어요. 뭔가 몽롱하고 정신이 나간 것 같았거든요. 그 노아미가 다시 물었어요. 정말 여기 있고 싶어? 응, 우리 여기 있을게. 이따 호텔에서 봐. 오드리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늘어지고 있었어요. 평소 노아미와 오드리는 거의 떨어져 지내지 않았어요. 특히 밖에서 술을 마시며 파티를 할 때는 더욱 그랬죠. 혼자 있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요. 잠시 취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니와 헤어지는 것이 노아미에게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드리는 안전해 보였어요. 함께 있는 마테우스도 정말 좋은 사람 같았고요. 그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미는 오드리의 즐거움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노아미의 판단력은 이미 많이 흐려져 있었던 거죠. 결국 노아미는 오드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곧 다시 보자는 약속을 남겼어요. 그럼 조심해. 곧 봐. 그렇게 노아미는 루카스와 함께 호텔로 돌아갔고 오드리는 해변바 앞에서 마테우스와 계속 춤을 췄어요. 그게 노아미가 오드리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진짜 위험은 그 해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돌아갈 호텔 방에 숨어 있다는 걸요. 진짜 위험은 그 해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돌아갈 호텔 방에 숨어 있다는 걸요. 3일 후인 6월 15일 저녁 노아미와 오드리가 묵고 있는 호텔 객실 청소 직원이 그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그랬던 것처럼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그 방에 드나드는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방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호텔 규정상 응답이 없으면 직원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거든요. 직원은 다시 한번 문을 더 세게 두드리며 외쳤어요. 하우스키핑입니다. 여전히 침묵만이 흘렀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은 잠깐만요 라거나 지금 안 돼요 라는 대답이라도 있을 텐데 완전한 정적이었거든요. 직원은 마스터카드를 문에 넣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리고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는 순간 아, 직원의 비명이 호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다른 층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직원은 문을 박차고 뛰쳐나와 복도에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9시 랏 중령이 이끄는 태국 경찰팀이 호텔에 도착했어요. 랏 중령은 숙련된 경찰관이었기에 이미 보고받은 내용을 듣고도 놀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방 안에는 이 두 여성이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바로 오드리 벨로네르와 노아미 벨로네르였죠.
두 사람 모두 시트에 완전히 파묻힌 채 미동도 없었고 주변은 구토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어요. 그 냄새가 정말 끔찍했어요. 랏 중령은 그들이 사망한 지 12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지났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그의 첫 번째 추측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구토와 사망 장소가 관광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티를 즐기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관광객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건가. 하지만 시신을 자세히 살펴본 랏 중령은 당혹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소녀들의 잇몸과 손톱 밑에 말라붙은 피가 묻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지? 이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과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랏 중령은 생각했어요. 혹시 방어 흔적은 아닐까? 누군가의 공격으로 살해당한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공격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죠. 하지만 호텔 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싸움이나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치명적인 싸움이 있었다면 반드시 남았을 흔적들, 부서진 가구, 흩어진 물건들, 핏자국,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랏 중령과 그의 팀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검과 독성학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그것만이 답을 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랏 중령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 사망 전 몇 시간 동안 두 자매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호텔 직원들을 인터뷰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오드리와 노아미가 캐나다에서 온 관광객이라는 것, 그리고 태국에 온 첫날 밤 이른 저녁에 외출했다가 새벽 1시에 노아미가 어떤 남자와 함께 호텔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새벽 4시에는 오드리도 신원 미상의 남자와 함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한 부분은 그 두 남성이 오전 6시쯤 호텔 방에서 함께 나갔다는 거였어요. 랏 중령은 호텔 보안 영상을 검토하여 이 시간대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 신원 미상의 그 두 남자를 찾아야 했어요. 그들이 두 자매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랏 중령은 노아미와 오드리의 사망 소식을 언론에 발표하며 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대중의 제보를 요청했어요. 우리는 두 캐나다 관광객과 함께 있었던 두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일 밤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마지막 사람들로 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브라질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미 브라질로 돌아간 후였다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태국을 떠났던 거죠.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났을까? 랏 중령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브라질은 그의 관할권 밖이었으므로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이 사건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브라질인 2명을 찾아 신문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일주일 후 랏 중령은 인터폴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두 남자를 찾았습니다. 신문도 마쳤고요. 인터폴은 두 남자를 찾아 신문했고 그들의 진술 내용을 전해왔어요. 그 내용이 정말 이상했어요. 루카스와 마테우스, 그들은 노아미와 오드리의 사망 소식에 진심으로 충격받은 것 같았다고 했어요. 인터폴이 왜 그렇게 서둘러 태국을 떠났느냐고 묻자 그들의 대답은 이랬어요. 수상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훨씬 전에 미리 예약한 비행기 표에 따라 떠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사건 발생 전에 미리 예약된 항공편이었어요. 인터폴이 계속 추궁하며 물었어요. 당신들이 소녀들과 함께 있었던 마지막 사람들이니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자세히 말해달라. 그때 두 남자가 한 말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새벽 6시에 호텔을 떠날 때 두 사람 모두 전날 밤 파티 때문에 숙취가 있거나 몸이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근본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괜찮아 보였다고?
랏 중령은 이상했어요. 그들이 호텔을 나간 지 몇 시간 후에 자매들이 죽었는데 괜찮아 보였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인터폴에게 정말 흥미로운 점은 두 남자 역시 노아미와 오드리와 시간을 보낸 후 이틀 동안 침대에 누워 완전히 아프고 구토하며 고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두 소녀를 만난 후 매우 심하게 아팠어요. 열도 나고 계속 토했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랏 중령의 머릿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랏 중령은 인터폴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그는 여전히 두 브라질 남성을 의심했지만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던 거죠. 만약 그들도 두 자매와 시간을 보낸 후 심하게 아팠다면 네 사람 모두 어떤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 남자들은 살아남았지만 여자들은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어. 랏중령은 4명의 관광객이 함께 걸렸을 만한 질병으로 식중독을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관광객들이 현지 음식을 먹고 심하게 아픈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특히 태국에는 관광객들에게 최악의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두 가지 음식이 있었어요. 바로 특정 버섯과 보거였죠. 이 두 가지는 몸이 심하게 반응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요. 특히 보거는 잘못 손질하면 독성이 강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4명이 모두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남자들은 체력이 좋아서 버텼고 여자들은 못 버틴 거겠지. 하지만 부검 및 독성학 보고서를 받아본 랏 중령은 식중독에 대한 자신의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여성이 남자들과 함께 마셔댔던 그 큰 양동이 음료 그 정체가 드러났거든요. 그 양동이 음료는 태국에서만 제공되는 것이었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게 되었을 때 랏 중령은 경악했어요. 그 양동이 음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게 되었을 때 랏 중령은 경악했어요. 그 음료들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이 음료는 태국 일부 지역에서 유행처럼 번져 용인되고 있었지만 그 성분을 들으면 왜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보편화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큰 양동이에 담긴 액체는 알코올이 아니었어요. 분쇄된 마약, 기침 시럽, 코카콜라, 그리고 살충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특히 모기 퇴치제에 사용되는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인 DE가 주성분으로 포함되어 있었죠. 랏 중령이 받은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두 소녀의 몸에서 DE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이는 명백한 DE 중독 사건이었던 거죠. 이 아이들이 독을 마신 거였구나. 하지만 랏 중령은 여전히 의문을 품었어요. 삭스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음료. 태국에서 꽤 인기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주 사망하는 음료는 아니었거든요. 위험한 음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술 마시다가 항상 죽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왜 이번에만 이런 일이? 랏 중령은 이렇게 추측했어요. 이 특별한 사객백을 제조한 사람이 실수로 DE를 너무 많이 넣은 게 틀림없어. 그래서 두 소녀가 DE 중독으로 사망한 거지. 남자들도 같은 음료를 마셨겠지만 그들의 몸은 그 많은 양의 독성을 견뎌내고 아주 심하게 앓은 후에 겨우 살아남았을 거야. 이 추론은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두 소녀가 사망한 지 9일 후 그들의 시신은 태국에서 캐나다로 이송되었어요. 태국 경찰은 이들의 사인을 우발적 심각한 중독이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운이 나빠서 독성이 강한 음료를 마시고 죽었다는 거죠. 하지만 노아미와 오드리의 유해는 가족에게 바로 인계되지 않았어요. 퀘벡의 저명한 검시관 르네 루셀에게 보내졌죠. 왜냐하면 소녀들의 부모님이 비통함을 넘어 분노에 차 있었거든요. 태국 경찰이 딸들의 사망 소식을 처리한 방식 때문이었어요. 딸들이 발견되자마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경찰은 수사가 끝난 후에야 가족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따님들이 사망했습니다. 심각한 중독 사고였네요. 행운을 빕니다. 그게 다였어요.
마치 교통사고라도 난 것처럼 차갑고 무심하게. 부모님은 기가 막혔어요. 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는데 경찰은 처음부터 딸들이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더욱 화가 난 건 부모님이 태국 경찰의 발표를 전혀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해변바에서 늘 파는 술을 마셨는데 딸들이 죽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부모님의 분노는 당연했어요. 그 술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왜 경고문 하나 없었죠? 왜 아무런 안전 조치도 없었나요? 남자들은 같은 독을 마시고도 죽지 않았는데 왜 우리 딸들만 죽었나요? 이건 게으른 설명이에요.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까봐 사실을 숨기려는 은폐 공작 같아요. 부모님은 이렇게 외쳤어요. 이건 예방할 수 있었던 죽음인데.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정부도 이 사건에 의문을 품었어요.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생각했죠.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은 것 같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결국 캐나다 정부는 르네 루셀 검시관에게 노아미와 오드리의 시신을 재부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정말 디이가 직접적인 사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르네 루셀이 발견한 것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르네 루셀이 발견한 것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르네 루셀이 시신을 검사했을 때 분명히 디이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사망에 이를 만큼의 치사량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디이로는 죽을 수 없는 양인데 노아미와 오드리가 삭스백 음료를 마셨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던 거죠. 루셀은 다른 독성 물질을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뭔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럼 도대체 뭐가 이 아이들을 죽인 거지? 르네 루셀은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아미와 오드리가 태국에서 이런 식으로 사망한 최초의 관광객이 아니었던 거예요.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최소 20명의 관광객이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사망했어요. 모두 젊은 배낭 여행객들이었고 모두 태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저가 호텔에서 발견되었죠. 20명이나. 이건 우연이 아니야. 루셀은 확신했어요. 이들이 모두 독살 당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공통 분모는 음식이나 음료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던 거죠. 루셀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발견한 것은 이들의 혈관을 손상시켜 손톱과 잇몸 아래에 피가 맺히게 하고 동시에 사망 후 빠르게 분해되어 검출되지 않는 특정 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 분명히. 그리고 루셀의 추측이 맞았어요. 진짜 살인자는 바로 노아미와 오드리가 묵었던 그 호텔 방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노아미와 오드리가 호텔 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를 기억하세요? 노아미는 여행 전문가답게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침대 시트를 걷어 올렸어요. 시트는 깨끗해 보였죠. 하지만 사실 그 침대 시트에는 빈대 방제를 위해 살충제가 뿌려진 상태였던 거예요. 이 호텔뿐만 아니라 태국 및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의 일부 호텔들은 빈대 방제를 위해 침대 시트에 살충제를 뿌리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특히 포스핀 가스라는 극독성 화학 물질을 말이에요. 이 가스는 빈대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도 매우 유독해요. 피부를 통해 스며들고 호흡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서서히 독성을 퍼뜨리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건 사람들은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거든요. 모든 증거는 노아미, 오드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두 브라질 남성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들이 해변에서 함께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포스핀 가스에 노출된 것이 진짜 원인이었던 거예요.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 노아미와 오드리는 그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두 브라질 남성도 그곳에서 한동안 함께 있었고요. 네 사람 모두 포스핀 가스에 노출된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더 심하게 아팠어요.
새벽 6시쯤 두 남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호텔을 떠났죠. 그들은 이미 독극물에 오염되었지만 죽음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브라질로 돌아가서 며칠 동안 심한 고통을 겪은 후 겨우 회복했어요. 하지만 오드리와 노아미는 달랐어요. 그들은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밤새도록 그곳에 머물렀어요. 불행하게도 그들이 누워있는 동안 계속해서 독극물에 노출되었고 결국 그들의 몸은 버텨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두 자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호텔이 빈대 방제를 위해 불법적으로 침대 시트에 살충제를 뿌리는 위험한 행위를 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누구도 이 두 소녀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어요.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 노아미와 오드리는 그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두 브라질 남성도 그곳에서 한동안 함께 있었고요. 4명 모두 포스핀 가스에 노출된 거였어요. 이 가스는 피부를 통해 스며들고 숨을 통해 들어와요. 하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하게 아팠어요. 새벽 6시쯤 두 남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호텔을 떠났어요. 그들도 이미 독에 오염됐지만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루카스와 마테우스는 브라질로 돌아가서 며칠간 죽을 고생을 한 뒤 겨우 회복했어요. 그들이 인터폴에게 말했던 매우 심하게 아팠다는 것이 바로 이 포스핀 가스 중독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노아미와 오드리는 달랐어요. 두 자매는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밤새도록 그 독가스가 스며든 침대에서 계속 잠을 잤어요. 불행하게도 그들이 누워있는 동안 계속해서 독극물에 노출됐고 농도가 점점 더 짙어졌어요. 결국 그들의 몸은 버텨내지 못했던 거예요. 혈관이 손상되면서 잇몸과 손톱 밑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구토가 시작됐고 그렇게 두 자매는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했다는 거예요. 만약 호텔이 정식 방역업체를 불렀다면, 만약 불법 살충제 대신 안전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만약 적어도 경고문이라도 있었다면 노아미와 오드리는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이 사건이 밝혀진 후 태국 정부는 호텔들의 불법 살충제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호텔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호텔 관계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태국 경찰의 잘못된 수사와 성급한 발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두 자매의 부모님은 지금도 딸들의 정당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국제적인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의 저가 호텔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2015년 이후에도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던 젊은 관광객들이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하는 사건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실 때, 특히 저가 호텔에 머무실 때는 조심하세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느끼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깨끗해 보이는 침대라도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노아미와 오드리의 이야기로 이제 아시잖아요. 두 자매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런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실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이상한 호텔에서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채널에는 이런 미스터리하고 충격적인 실화들이 수백 편 더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